목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 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이제 기대하고 개별주식 있거든요. 레버리. 네, 나오죠.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수 레버리지랑 네. 개별 주식 종목 레버리지랑 네. 조금 투자의 요점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비슷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네. 게 운용 방법도 동일하고요. 네, 네. 다 동일한데 다만 이제 실제 투자할 때 좀 달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지수형 상품보다는 개별 주식이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네. 훨씬 큰데 보통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버리지 업계에서는 네. 장기 투자하지 마라 맞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게 뭐 운용사가 나쁜 놈이거나 운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품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2배 네. 혹은 마이너스 2배 혹은 3배 마이너스 3배를 추정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우호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뭐 2배보다 훨씬 더 빨리 수익률이 올라요. 네. 뭐 기간 수익으로 보면 2배 상품인데 왜 한 4배 올랐지? 네. 이럴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반대로 계속 횡보장이다. 네. 위아래로 등락이 심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뭐 그 종목은 삼성전자라 지금 16만 원으로 그대로 한 2달 뒤에도 16만 원인데 2배 상품은 요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8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지금까지 안 해본 분이시면 네. 굳이 안 하셔도 굳이. 된다라는 네, 네. 얘기고, 하실 거면 매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놓고 한 2달 있다 보자 그런 상품이 아니라 네. 매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들어갈 때 익절하고 손절선을 정해놓고 가라. 이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네. 분들은 나는 한 20%는 먹어야 돼. 네. 대신에 빠질 때는 그 절반의 손실인 10% 빠지면 난 청산할 거야. 내가 팔을 매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10%, 5%, 뭐 5%, 2%.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지만 요거를 다 설정해놓고 네. 들어가셔야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서 너무 조길 때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횡보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예상 못한 손실을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왜 3,000p, 5,000p 가고 이제 3,000 딱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였어요. 네. ETF 자금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지금 타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이게 개인 투자들, 저희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도 받고 해야 돼요. 네. 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려면.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고 아. 그냥 일단 코스닥 오른데 코스피는 5천 갔잖아 하면서 우르르르 가시는 네. 분들이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유의점을 알려주고자. 항상 그 투자에 저희들이 사이클을 뒤를 돌아보면 뭔가 이런 테마성으로 네.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테마성으로 막 크게 상승하는 거는 생각보다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이미 사실 내가 뭐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인이 생각한 손절선을 터치하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리고 커버드 콜도 다 네. 하나로 뭉뚱그리면 파생 전략을 사용한다고 맞아요. 볼 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파생 전략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거를 배웠고 네. 그런 이제 레버리지도 알겠는데 그럼 커버드 콜도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인버스는 장기 투자하시면은 안 좋아요. 네, 네. 네.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고 많은 확률로 안 네, 좋아. 네. 왜냐면 이러시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나한테 사지 말라 그러냐고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많은 확률로는 안 좋은 경우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장기 투자 상품은 아니고 커버드 콜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커버드 콜은 장기 투자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 왜요? 제가 생각하는 네.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계속 뭔가 현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받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들이 있긴 한데 테슬라만 생각해 볼까요? 네. 테슬라 이거 2020년, 19년부터 막 이제 관심 가지다가 위아래로 올라가는데 막 한참 손실 보다가 막 폭등하고 그렇죠. 한참 손실 네. 폭등하고 이러다 보면 그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 그 기술주 특히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고 참고 견디신 분이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뭐 10배, 20배의 수익률을 얻으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근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투자하다가 변동성을 너무 심하게 맞게 되면 괴로워요. 솔직히 멘탈이 말씀드리면. 나가죠. 멘탈이 네.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는데 전 커버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좀 제한되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사실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잘 설계된 상품들은 장기 투자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건을 하나만 더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포기하면서 운용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들은 사실 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을 어느 정도 테이크하면서 상승분에 참여할 수 네. 있게 설계된 네, 상품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건 저는 커버드 콜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커버드 콜을 아주 극강의 변동성을 가진 기술주에 네. 이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서 맞아요. 상승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제 그럼요. 그런 현명한 네. 약간 좀 고도로 발전된 상품이다. 이렇게 저는 네, 여러 가지 보시는 거네요. 측면의 가치를 네, 네.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아.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네. 미워도 다음 달에 돈 또 들어오는데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아, 장기 투자가 정말 네. 중요한데 생각보다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미국 주식 막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국 주식 막 좋으면 네. 일로 갈까? 팔고 그렇지, 넘어오시고 팔고 와야 되니까. 뭐 타이밍 네. 잘 맞으면 너무 좋지만 엇갈려 버리면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이만 못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커버드 콜이 주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사실 너무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투자자들한테요. 네. 굳이 따지자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이것도 조금 취하고 저것도 조금 맞아요. 하고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제 실전 투자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네. 은퇴를 앞둔 분들이 네. 요새 월배당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니까 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네. 이분들은 이미 돈이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월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요 언저리로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커버드콜 ETF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꿀팁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순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가정하면 될까요? 2억? 3억? 2억? 한 2억, 낮게, 2억 정도? 예, 낮게 맞아요. 2억 정도? 예, 예. 2억 정도. 월 100만 원이면 12%니까 그렇죠. 연간 6% 예. 정도고. 그리고 150이면 9%니까 그러니까 연 9%네요. 그럼 사실 저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네, 많죠. 네. 사실 그 커버드 거 안에서도 보면 미국하고 한국 것들 섞어서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콜 전략은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군을 찾으면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쪽을 조금 더 가는 게 좋지 않나? 음. 국내장 너무 좋은데 네, 네. 사실 이제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네. 제 눈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네, 약간 조금 지금 덜 매력적이어 네, 보일 때 네. 미국 관련 ETF들, 뭐 네. 제피, 제퓨 같은 네. 거 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저희 회사 거 뭐 AIPI나 FEPI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국내 상장된 네. 것도 너무 괜찮아요. 요새 좋은 상품들 많이 나와서 라이즈에서 나온 네.
아, AI 커버드 콜?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그거 같고요. 최근에 나온 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삼성 미래에서 나온 것도 네. 워낙 많으니까 커버드 콜로 한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 넣으시면 여기서만 절대값으로 봐도 분배율이 어쩌면 6, 7%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6, 7%. 네, 네. 그럼 나머지 절반 네. 같은 경우는 은퇴하셨으니까 혹은 은퇴를 앞두셨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그렇죠. 상품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별로 투자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는데 슈드 같은 것들, 네, 고배당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해요, 사실. 그게 네. 안 좋아하시는 게 그 상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가 이게- 다 오르는데 네, 그냥 기고 맞아요. 있어서 그러시거든요. 계속 옆으로. 근데 안정성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요거는 커버드 콜은 아닌 거죠? 커버드 콜 이건 아닙니다. 그냥 고배당 고배당 ETF. ETF요. 주식형 ETF고 네. 나머지는 뭐 현금성, 네. 뭐 단기 채권성의 한 20, 30% 정도 가져가셔도 지금 일드가 그래도 네. 원화도 그렇게 사실 원화보단 뭐 달러가 좀 더 네, 좋긴 네. 하지만 그래도 잘 찾으시면 뭐 3에서 4% 네. 정도 주는 것들 있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면 믹스를 가져가면 월 100만 원은 충분히 네.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자산 2억을 가지고 네. 치고 은퇴하신 분들 네. 대상이고 은퇴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네. 조금 달라요. 은퇴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커버드 콜 앞에는 똑같고요. 네. 한 4, 50% 좀 40%.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는 그 주식형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나스닥이 되던 네. 아니면 국내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 뭐 저희 회사는 이제 빵을 비롯한 주도주를 좋아하는데 주도주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투자들을 좀 네.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자산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현금 흐름은 만들어주지만 네. 자산을 쌓아주는 거는 좀 약해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조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커버드 콜을 4, 5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저는 보시는 좋다고 거예요? 봐요. 네, 오. 좋다고 보는 그만큼 게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시는 거네요. 커버드 지금 콜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네. 뭐 성장, 현금 흐름, 인컴 다 갖춘 상품 중에서 저는 커버드 콜 중에 잘 설계된 상품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 2억을 가지고 이제 월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4, 50%는 이런 좀 높은 커버드 콜, 분배율 높은 커버드 콜, 나머지 한 30% 정도 3분 정도는 이제 슈드 같은 고배당 슈드 같은 상품, 고배당, 뭐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 자산. 현금성 자산은 네. 저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는 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이 보일 때가 생겨요. 근데 사실 그때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은퇴 이후에도 사실 다시 한번 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네. 기회가 조금 음. 아쉽게 되니까 한 20% 정도는 네. 뭐 현금성 자산 가져가시고 네. 이제 필요하실 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렉스에서는 지금 주도주 투자 많이 하고 맞아요.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트럼프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또 맞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연준 의장도 또 맞아요. 얘기 말들도 많았잖아요. 네. 좀 이 미국 시장을 좀 전망하신다면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해는 사실 뭐 얼마 전에 케빈 네. 워시 혹은 와시 그러니까 발음이 와시 좀 힘든데 저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작년 11월 16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케빈 워시 네. 그 현재 지명 후보자라 그래야 네. 되나요? 지명자의 그 기고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살펴보면 그냥 4가지 정도 꼭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하나씩 다 기억 못 하겠지만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동일해요. 동일해요. 네, 네.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잡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된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들이 지금 예를 들면 바젤이라고 좀 다른 얘기지만 국제은행들 간의 규약이 있는데 네. 그게 미국에 불리하면 이거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겠다. 매파적이었던 거는 예전에 리만 터졌을 때가 사실 매파적이었고 사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10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AI 쇼크들. 그렇죠. 작년 요맘때는 딥시크가 한번 흔들었고, 맞아요. 이번 때는 엔트로픽이 흔들었고, 네. 좀 다른 의미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커버드 콜은 저는 네. 문제가 오히려 적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 그럼 오히려 커버드 콜에서 분배할 수 있는 분배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이 있는 지금 같은 시장은 커버드 콜이 굉장히 좋지 않나. 특히 주식시장 전반으로 보면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M7으로 대표되는 주도주들. 네. 2022년, 23년에 4년까지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들이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주도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에 네.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치고 올라와요. 네. 사실 보면 샌디스크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지금 몇백 조짜리 네. 기업이 네. 됐어요. 코닝 아세요? 코닝? 유리 만드는 기업? 네. 그것도 150조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네. 지금 주도주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이런 로테이션은 지금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보면 과거 3년간 작년에 S&P가 한 17% 상승했던 네. 걸로 기억하고 맞아요. 그 직전 년 2개년 동안 거의 20% 맞아요. 이상씩 올랐는데 네. 그런 폭등하는 장은 올해는 올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다. 음. 그러면 사실 오히려 더 커버드 콜이 더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횡보 가능성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월가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투자의 브로드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브로드닝이요? 브로드닝.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네. 투자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네. 옛날 같은 미국 M7 위주로만 갔다라고 미국 M7 말고 미국 주식 안에서도 전통적인 은행이나 소매나 이런 쪽들 요새 약간 순환매가 좀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것 나오고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순환매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홍콩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글로벌 순환매가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미국 시장이 가지는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힘들지만 남은 여유 자금들이 있으시고 새로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미국보다는 나머지 시장에 좀 더 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시장 중에 좀 어느 지역을 약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저는 홍콩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도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제한적이고 네.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네. 특히 기술주 관련한 것들을 한번 잘 봐도 좋지 않을까? 항생테크 네, 같은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네. 인덱스긴 한데 네. 그런 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은 그 뭐지? 키 맞추기라 그래야 되나요? 네. 눈 맞추기? 키 네. 맞추기? 키 맞추기. 키 맞추기가 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네. 해외는 딱 그게 없기는 해요. 네. 그래도 워낙 사실 이제 미국이 올라갈 때 중국이 많이 아래서 기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우리 H지수 저기 ELS 사태 때문에 안 좋은 지금 기억이 너무 많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홍콩도 좀 주목해서 볼만한 시장이군요. 올해. 저는 네. 작년 초부터 홍콩 시장이 가지는 자신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계기가 사실 있었어요? 네. 그 홍콩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특히 뭐 H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올라갔다 네. 폭락하고 막 고점 근처도 못 사실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좀 그게 네.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 자신감이 뭐 딥시크 이후로 좀 네. 계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이 사실 작년에 수익률이 제일 좋았잖아요. 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대만? 2등이 홍콩이에요. 2등 홍콩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만 놓고 보면 뭐 저거 얼마 안 올랐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조명을 사실 좀 받고 있다라는 홍콩도 것들. 역시 AI 관련 테마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 IPO 기준으로 가장 볼륨이 큰 데가 역시 홍콩이었어요. 미국보다 IPO 신규 상장이 엄청 많았고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 상장 대기 종목만 400개가 있어요. 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기술주, 피지컬 AI, 드론, 기타 등등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혹은 전 세계 투자자들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지금 다 홍콩에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최근에 이제 드론 ETF를 하나 만들었는데 드론? 네, 미국에서 유일한 뭐 드론 DRNZ라고 드론에만 투자한 퓨어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종목 보면 절반은 미국이고 절반은 글로벌이에요. 홍콩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딥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
쪽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네. 이제 ETF에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을 때 맞아요. 그 네.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네. 과세 됩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네. 한국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걸로. 맞아요. 알고 비과세로 있거든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미국도 운용하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분배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네, 분배금의 원천이 그 배당이냐 네. 옵션 매도 금액에 따라서 네. 한국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보통 ROC라고 하거든요. 네, 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운용사들 홈페이지에 하면 고지돼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리턴 오브 캐피탈이 100%예요. 오. 근데 리턴 오브 캐피탈을 우리말로 바꾸면 자본 자본? 환급? 네. 그러면 이게 커버드 콜 옵션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팔아서 나 돈 주는 거야? 네, 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리턴 오브 캐피탈은 뭐냐면 네. 미국 법상의 규정인데 네. 그 분배금의 원천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배당금. 배당금.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받는 배당금 네. 그리고 또 받는 게 뭐 채권 투자하면 네, 쿠폰 네. 받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받고 네. 요거는 디비덴드라고 써요. 네, 네. 명칭을. 근데 이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전부 거예요. 다. 네. 네, 그래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100%라는 거는 네. 그 미국에 있는 ETF 운용사들이 그 분배금의 원천이 100% 전부 다 네. 콜옵션 매도다라고 네, 네. 보시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콜옵션 매도 100%긴 한데 제가 아직 알고 있기로는 여전히 한 15%는 네. 그 원천 징수로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에 직접 상장돼 있는 거는 콜옵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뭐지? 분배금에 대해서, 네. 15% 과세가 네, 돼요. 배당 소득세 네. 내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높은 걸 투자하시는 게 낫죠. 미국 그렇죠. 상된 거 하실 거면. 네, 네, 네. 네. 아, 네. 오케이. 한 알겠습니다. 10% 언저리 되는 네. 건 아마 국내에도 대안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네. 미국으로 가실 거면 이왕 오히려 갈 더 거면 고배당.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오히려 고배당으로 하고 또 맞아요. 이제 전체 덩치가 커지면은 어쨌든 또 미국이 그 뭐지 뭐 그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되죠. 종합과세는 분리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로. 네, 그렇게 분배율이 더 높은 거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겠네요. 네. 알겠습니다.